반갑습니다. 마사 메데리우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 여행을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음악을 듣지 않는 사람 등 자기 자신의 가치에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은 자기 자신의 가치에 변화를 추구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디귿동부문화원 2026년도 제3차 인문학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문화원 인문학 포럼 운영이사 이경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문학 특강은 인문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중앙에 있는 국기를 힘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행사를 빛내주기 위해서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부문화원의 이혜경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부문화원 인문학포럼 송주영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동부문화원 전 원장이셨던 고문 양동길님 참석하셨습니다. 임진수 부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기원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금영구 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성균관 유도회 송남섭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전시 새마을협의회 남이수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삼인목화 아파트 회장 이은주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 다 함께 큰 박수로 오늘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지영 대표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문학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송준경입니다. 오늘 뭐 날씨도 좋고 그런데도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촬영을 해주면 바쁘신 분들은 또 인터넷 강의한 거 가지고 많이 보더라고요. 옛날 뭐 TV에서 보셨겠지만 차이나는 클래스 김용욱 교수 그 앞에 한 7-8명 앉혀놓고 강의를 하지만 나중에 수강생 보면 뭐 30만, 50만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김문기 총장님도 뭐 인원수가 몇천 명씩 놓고 강의하시다가 몇 명 안 된다고 실망하시면 안 되고 여기는 다 일단 100의 분들이니까 열강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새마을 운동? 새마을 분야회장이요. 분야회장, 새마을 분야하고 새마을 금고하고 착각을 해가지고 아까 새마을 금고인 줄 알고 말씀을 드렸더니 새마을 금고하고 새마을 분야회는 그 로댕과 오뎅 차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디테일에 역시 강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여기 뭐 자주 오신 분도 좀 많이 계시고 또 처음 뵙는 분도 있고 그러시긴 한데
이번에 3회째이고요. 매월 한 번씩. 앞으로 원래 특강하고 포럼을 나눠서 운영했었는데 이제 그냥 합쳐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고, 오늘 그 김웅기 총장님은 카자흐스탄 우승대 총장을 맡으면서 또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승대는 정규 카리큘럼에 한국어만 가르치는 지금 배우는 학생들이 한 600명 있어요. 물론 외국인 학생들은 한 3,000명 정도 되는 것, 3,4,000명 되는 것 같은데 600명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그거를 또 총괄 책임을 맡고 계셔서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오늘 강의를 어렵게 이렇게 수락을 해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승대가 어쨌든 동구에 있고 또 동구민하고 여러 가지 그 관계 때문에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승대 총장님이 오셔서 오늘 특별히 김대성 가수를 또 초빙을 했는데 작년에 우승대가 창립 70주년이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창립 70주년 행사에 가봤더니 전국에 이제 가수들이 다 모였는데 대전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김대성 가수가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신바람 내도를 열심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기억이 나서 오늘 한번 좀 언제 시간 되면 꼭 좀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기 마침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 계절상 가장 계절을 여왕이라고 생각하는 5월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 모여서 좋은 강의를 듣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 모두는 사실은 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잘 들으시고 지금 대학의 문제가 사실은 대학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대학의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헤쳐나가고 있는 오늘 우승대 김웅기 총장의 강의를 좀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분은요, 이혜경 동구문화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문화원 원장 이혜경 인사드립니다. 오전에도 저희가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오후에는 또 완전히 뉴페이스로 또 이렇게 문화원이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돼서 저 원장님 저로서 굉장히 뿌듯하고요.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많은 분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내빈 속에 한 분 넣어드릴 분을 빠뜨리신 것 같아서 저희 은호송 1단지 아파트 장길수 회장님 오셨습니다. 여기서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인문학이 밥을 줍니까? 떡을 줍니까? 저는 떡하고 밥을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지만 품격을 높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품격이 높아지면은 뭐 떡이 생길 수도 있고 밥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 사실 나올 때 짧게 해야지 했는데 자꾸 길어지고 있어서 지금 강연이 주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바로 끊을 텐데요. 오늘 어쨌든 서로 이 공간이 행복한 공간, 서로의 마음과 생각이 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집행부의 희생으로 오늘도 이렇게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서 저는 뿌듯하고요. 여러분 가시는 길에 늘 행복이 가득하길 빌고요. 오늘 또 우리 총재님 너무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혜경 원장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다음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축하 공연은 신나는 가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전 트로트 가수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김대성 가수님인데요. 오늘 노래해 주실 곡목은 신바람 대전과 안동역에서 두 곡을 큰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성 가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노래 마이크 좀 주세요. 자,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세요? 노래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바람에 날려버린 험한 맹세였나. 자, 천년이 내리는 날 대전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하루는 건지 오늘은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놓고 녹는다 기적선이 끊어진 밤에 잘한다 박수 보내주세요. 네, 눈이 올라가 있었나봐요. 박수. 좋아요. 오늘 엄청 많이 오셨어요. 청담 방송에 여러분 박수 크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워야 할 사랑은 꿈이었나 소용이 내리는 날 대전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늘은 눈이 끝까지 없는데 하루는 건지 오늘은 건지 대답 없는 사람아 기다리는 내 마음만 놓고 녹는다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기다리는 내 마음만 놓고 녹는다 밤이 깊은 대전역에서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분위기들도 좋고 표정도 좋으시고 밖에는 많이 더운데 여기 좀 시원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오늘 여기 오기 위해서 라면을 먹고 왔어요. 왜 라면 얘기를 했냐면 제가 KBS 아침마당을 2번을 출연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 MBN 특종세상에서 나왔거든요. 거기에 라면 먹는 그 촬영이 나왔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맨날 라면만 먹어? 이러길래 왜냐면 저희들은 사실은 이제 밥을 먹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라면을 후딱 먹고 빨리 가서 공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라면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라면을 먹고 왔는데 또 사람들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물어봐. 오늘 라면 먹고 왔어? 네, 오늘 라면 먹고 왔습니다. 너는 집에 라면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밥을 좋아해요. 라면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를 좀 맛있게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거고 저는 지금 방송 SBS 탑10 가요쇼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아까 우송대 우리 총장님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우연찮게 만나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정말 여러분들 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 오디션을 좀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 힘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트로트 가수 김대성이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강의한 건 아니고요. 총장님이 강의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저의 소개 간단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고요. 1집 타이틀곡이 멋진 남자, 2집 타이틀곡이 신바람 대전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 신바람 대전 한번 불러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들어주세요. 자,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같이! 바람
여기 신바람 대전 시원한 곳에 바람 가슴을 열심히 유럽 물들 날아 글쎄는 날아들고 대구산 황금국진 백만의 정춘님 손에 손가락을 잡고 살아서 노래하네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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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바람 대전 경정 호랑천 기도를 흘리며 전주를 달려가는 여기는 대전대전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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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바람 대전 신바람 대주라원 앵커죠? 지금 이따가 총장님께서 또 이제 강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업되면 또 총장님이 힘들어하세요. 여러분들 다음에도 혹시나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면 김대성을 꼭 불러주시고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 앞에서 다짐하겠습니다. 올 미스트롯이든 올 무명전설이든 내가 올해 꼭 나와가지고 정말 우승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 생각해주고 노래도 잘하는 우리 김대성 가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인정하는 아주 대단한 가수였습니다. 단체 사진 촬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저희가 현수막을 준비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셔서 사진 먼저. 동부인문학 프로 화이팅 한번 할까요? 동부인문학 프로 화이팅! 저출산 AI 시대 대학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김홍기 강사님의 특별 강연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귀한 강의를 맡아주실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홍기 카자흐스탄 총장님은요, 고려대학교 농경제학과를 졸업을 하시고 독일 ���른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독일 기상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일 PwC 컨설턴트 3일 회계법인 우성대학교 주류보직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산업협력단장, 기획처장, 입학취업처장, 학장, 학사부총장, 행정부총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카자흐스탄 우성대 총장으로 계십니다. 오랜 시간 교육혁신과 인재 양성에 힘써오시면서 쌓아오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 설계의 방향에 대한 뜻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김홍기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홍기입니다. 제가 평소에 강의를 했는데 이렇게 사전에 축하 무대까지 이렇게 해주신 강의는 처음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원의 많은 그 회원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제 강의를 하게 돼서 특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축하 무대까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사실 우리 송주영 대표께서 처음 이제 제 특강을 부탁할 때 저는 친구 사이에 그냥 본인이 대표가 됐으니까 한 10명에서 20명 남짓 우성대학교에 관심 있는 분들 또는 인문학 포럼 중에서도 친한 분들 이렇게 모시는 그런 자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 처음에는 좀 당황했어요. 그런데 하여튼 열심히 의미 있는 강의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학교 선물을 좀 이렇게 많이 준비하면 좋았을 텐데 그 준비 상태가 몇 개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늘 강의 중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 질문에 답하신 분들한테 우성대학교에서 만든 편지칼이라고 합니다. 편지 자를 때 쓰는 편지칼이 있는데 아주 유명하신 분이 내 그림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괜찮으실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질문 많이 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 동영상 하나 시청하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어떤 선은 낙서가 되고 어떤 선은 작품이 되기도 하는 걸까요? 이제 우송에서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려보세요. 배를 만드는 데는 1년이 걸리지만 민재를 키우는 데는 20년이 걸린다. 설립자 고 김정호 선생의 민재가 자원인 나라를 만들자는 결심이 바로 70주년을 맞는 우송학원의 시작이었습니다. 너도 나도 글로벌을 외치는 시대이지만 우송이 추구하는 글로벌은 조금 더 특별합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각국과 강의와 캠퍼스를 공유하는 대학, 세계 80여 개국 유학생과 원어민 교수진, 그럼 추승만 한국인네. 세계가 캠퍼스인 대학, 세계인이 함께 배우는 대학. 이게 바로 우송만의 진정한 글로벌입니다. 취업률 3년 연속 전국 1위, 교내 창업기업 1위, 공기업 합격자 280여 명 배출 등 전국에서 주목받아온 우송의 특성화 교육 시스템. 이미 우송은 현장에서 인정받는 대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회에 꼭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특성화 교육, 우송이라 가능한 성과입니다. My time at Wusong and Sober that has a profound impact on my academic journey. Thanks to the nice curriculum from Wusong University, now I'm doing well in our lecture and also getting along with my colleagues nicely. 우송대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적응의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준비 덕분에 아마존이라는 세계적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수십여 개국의 학생들과 치열하게 토론하고 발표했던 경험이 논리적인 사고와 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마케팅, 철동기술 이론 등 기본 사용을 맺고 풍부한 경력을 가진 교수님들을 지도해서 입사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실무 중심의 특성화 교육과 국제 전문 교육 과정에 도움을 받아 제 꿈인 미국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의 대학, 미래의 우송은 어떤 모습일까요? 캠퍼스와 국경의 공간을 뛰어넘는 대학, 온라인과 오프라인,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넘나드는 열린 교육. 하기는 유럽에서 한나락성 미래교육, 이제 우송에서 만나보세요. 특성화와 글로벌의 두 바퀴로 미래를 향해 달리는 우송. 우리 함께 우송에서 큰 그림을 그려볼까요? 예. 우송 학원 70주년 재작년이었는데요. 그때 만들었던 동영상이고요. 먼저 제 소개 아까 나와서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하여튼 제 소개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이번에 또 한 번 양력을 쓰면서 내 뜻대로 인생을 못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한 번 했습니다. 오늘 삶을 얘기하는 인문학 포럼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제 양력을 이렇게 쓰면서 하나도 내 뜻대로 된 삶이 없었다. 이렇게 좀 어떤 사람들이 보면 잘 살았네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학위를 대학을 마치고 나서 그냥 우리 송주영 대표 같이 직장 생활하고 이런 편한 생활을 사실 꿈꿨어요. 그랬는데 제가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제 여자친구가 독일로 유학을 가버리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자친구 따라 독일 유학을 갔고요. 그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독일에서 직장을 그때 이제 막 한국 기업들이 독일에 막 들어올 때여가지고 독일에서 컨설팅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다니고 있었는데 독일에서 태어난 저희 딸이 독일이 그때까지만 해도 외국인에 대해서 좀 외국인을 배척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독일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 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마침 그때가 또 IMF 기간이었고 제가 제 전공 분야가 그 조직 진단하고 사람 자르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컨설팅 회사에서 주로 조직 진단해가지고 사람 잘라내고 부서 잘라내고 그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국에 오니까 막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IMF 때니까. 그래가지고 정부 경영 진단까지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제 공무원 3분의 1 감축 그래가지고 정부 경영 진단까지 막 맡아가지고 하니까 딱 죽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저는 원래 대학에 갈 생각 전혀 없었는데 대학으로 오게 됐습니다. 대학에 와서 대학에서는 평교수로 좀 편하게 사는 게 이제 제 꿈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택이 됐으니까 그랬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조직 진단하고 이런 게 이제 제 특기다 보니까 대학 온 지 불과 몇 년 안 된 사이에 기획처장부터 발령을 시작해서 2002년부터 지금까지죠. 한 20몇 년 동안 보직에서 내려가지 못하고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우송대학교 기획처장, 입학취업처장 뭐 등등 다 했는데 하여튼 대학 보직을 거의 대부분 다 돌았어요. 그 덕에 오늘 아마 그런 걸로 일반적인 교수님들이 잘 모르는 어쩌면 그런 얘기들을 우송대학교 얘기와 한국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송대학교의 연역을 보면 이제 해방 후에 1946년에 대전에 동아연필이 설립됐습니다. 우리나라 연필 회사가 제가 역사를 보더니 1949년에 문화연필, 1960년에 모나미 그렇게 연필 회사 중에는 동아연필이 최초의 회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아연필을 1946년에 설립하고 동아연필이 출연한 기금으로 1954년에 우송학원이 설립되고요. 그 당시 이름은 동아학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 우송대학교 그 사이에도 많은 뭐들이 있지만 그건 나중에 잠깐 얘기해드리도록 하고 학교의 큰 굵직한 사건으로 2008년 솔브리지 국제경영대학이란 단과대학이 설립되고 2025년 작년에 이제 카자흐스탄 우송대학교가 설립됐습니다. 이걸 요즘 70주년 기념해서 학생들한테 저희 학교의 역사 이런 거를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만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만화를 하나 만들어서 우송대학교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시면 만화가 하나 뜹니다. 그 만화 내용 중에서 학교 얘기를 하기 쉬운 게 있어서 그 부분만 좀 잘랐어요. 우송 설립자가 김정우 선생이시고요. 그분의 호가 우송입니다. 또 우자 소나무 우자 그러니까 늘 푸른 소나무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의 아버지가 김노원 선생이라고 독립운동가세요. 그 이제 김노원 선생이 아마 인동 장터에서 그 3.1운동 때 만세운동이 벌어지고 그랬던 모양인데 인동 장터 만세운동을 주도하시고 뭐 그 이후에도 몇 가지 독립운동을 하셔가지고 결국 중국으로 도망을 가십니다. 중국으로 도망을 가시면서 이제 우송 선생도 이제 따라가서 부모님 밑에서 살았어야 되니까 따라가 있다가 중학생 때 일본으로 견학을 가게 됩니다. 1936년 학문을 이제 배우라고 가다가 아까 동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일본인 선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일본은 천연자원을 풍부하지 못해서 무역으로 그 지름길을 찾았다. 그런데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데 배 하나 만드는데 1년이 걸리지만 선장이 되겠는데 20년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정우 선생이 인재 양성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광복을 맞고 이분이 이제 완전히 귀국하셔서 동아연필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동아연필 주식회사를 근간으로 해서 교육으로 일어나는 조국 그걸 이제 생각하셔서 이제 재단 동아학원을 설립하고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뭐 이런 거 설립하게 됐죠. 근데 여기 보시는 대로 배움은 삶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실사구시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대학입니다. 우송대학은. 그래서 우송학원을 설립하고 나서 대전 상고, 그 다음에 대전 동중학교 이런 걸 이제 1954년에 설립하게 되죠. 그렇게 하고 1963년에는 이제 대전 농전, 대전 실전 이런 것들을 설립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은 들어요. 하여튼 대전 실전, 대전 농전을 설립하고 그것을 모태로 해서 1995년에 우송대가 설립이 되고 그리고 2008년에 와서 그 당시에 있던 우송공업대학이 대전 농업전문학교의 후신이고 우송정보대학이 대전 실업초급대학의 후신인데 그 나중에 생긴 우송대학하고 합쳐서 3개의 대학이 2개 대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송대학교라는 4년제 대학과 우송정보대학이라는 2년제 대학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우송대학교 현황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송대학교는 현재 동구 자양동에 서캠퍼스와 동캠퍼스 그리고 동구 삼성동에 서울브리지 캠퍼스 3개 캠퍼스가 흩어져 있는데요. 대부분 보셨겠지만 이건 딱 그 정확한 그림은 아닙니다. 사진은 아니고요. 이 아랫부분은 서캠퍼스예요. 아랫부분은 서캠퍼스고 동캠퍼스와 서울브리지 캠퍼스에 흩어져 있는 몇몇 건물을 뒤에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좀 꽉 차 보이게 하기 위해 가지고 3개 캠퍼스를 합쳐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재학생은 학부생 10,000명 정도 되고요. 대학원생 약 650명. 2026년 4월 1일 기준 항상 대학에서 나오는 통계들은 모두 4월 1일 기준으로 교육부에 보고하고 교육부에서 그걸 이제 공표하고 그렇게 합니다. 모집 정원은 1993명, 재적 학생 수라는 건 이제 휴학한 학생까지 포함해서 한 12,000명 중에 남학생이 3분의 2, 여학생이 3분의 1 정도 비중이 있고요. 대학은 7개 단과대학에 48개 학과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러면
첫 번째 퀴즈가 되겠습니다. 7개 단과대학이 어떤 단과대학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줘. 7개 단과대학. 우리 젊은 학생들은 알 것 같은데 몰라요? 조금 전에 단과대학 하나는 설명드렸는데 그렇죠. 철도대학. 그죠? 손 들고 얘기 안 하셔서 자, 다음 솔브리지. 저 선글라스 자, 솔브리지 국제경영대학이라는 대학이 하나 있고요. 철도대학은 아까 그래요? 자, 또 단과대학. 예? 교육대학은 철도 외식 조리학과. 철도 외식 조리 거의 철도는 안 들어갔는데 외식 조리 대학. 호텔 외식 조리학과. 보건복지대학 먼저 얘기하셨으니까 먼저 얘기했습니다. 어디? 엔디코 국제대학. 예. 오케이, 거기 두 분 더 드리는 걸로. 제가 사실 강의하면서 여기 이렇게 멀찍이 따는 게 처음이에요. 미래유학 엘리케 그거 금방 다 하셨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단과대학은 이런 단과대학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철도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외식조리대학, 보건복지대학, 솔브리지 국제경영대학, 에티카대학, 그 다음에 JCFS라고 해서 저거는 온라인으로 하는 단과대학이에요. 근데 이 밑에 3개 단과대학은 전부 영어로 수업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 7개 단과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 3개는 영어로, 나머지 4개는 한국어로 수업을 합니다. 현재 교수진은 약 600명 정도 되죠. 600명 정도 되고 외국인 유학생이 79개국에 2,936명이 유학하고 있습니다. 이 유학생 수가 한국에서 꽤 많은 수준에 속합니다. 왼쪽은 학부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학생 수고 오른쪽은 학부하고 대학원을 합친 수인데요. 학부하고 대학원을 합치거나 학부만 해도 우송대학교가 전국에서 지방대학 중에는 가장 많은 유학생을 가진 대학입니다. 여기 왼쪽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오른쪽만 보면 한양대, 경희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등 한국의 메이저급 대학들이 사실은 저 정도 인원을 가지고 있는데 우송대학도 유학생 수로 봐서는 메이저급 대학에 못지않은 유학생 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송대가 어떻게 이러냐? 이제 구글 AI한테 물어보니까 우송대학교가 왜 전국에서 이렇게 유학생 수가 많지? 물어보니까 답이 대전 지역 대학 중 1위로 영어 전담 단과대학인 솔브리지가 유명한 이렇게 이제 AI가 답을 해요. 결국 솔브리지 아까 말씀드렸던 솔브리지 국제경영대학의 유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1,000명 정도 거기가 당장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성대학교의 국제화를 사실 리드하는 단과대학이죠. 그래서 그런 덕분에 우성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이 많고 제가 이제 행정부 총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총장님이 미국인 총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의 모든 내치, 그 다음에 이제 정부 관련 일 이런 것들은 제가 했는데 제가 그 코로나 기간 중에는 엄청 굴려다녔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관계로 처음 코로나가 이제 막 발병했을 때는 중국인 학생들 관리 그것 때문에 엄청 굴려다녔어요. 하여튼 충남대학 이런 데가 사실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우리 학교가 많았다는 게 좀 제가 봐서도 신기했어요. 우성대학교에 현재 와 있는 학생들은 국가별로 보면 이래요. 중국 학생이 전체 2,936명 중에서 약 1,000명, 3분의 1 정도 되죠. 그리고 이제 쭉 대부분의 국가는 보시는 바와 같이 후진국이 많아요. 아무래도 한국의 후진국에서 많이 유학을 오겠지만 점점 선진국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색입니다. 프랑스, 미국, 독일 이런 유럽이나 미국 쪽의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중국 학생들도 사실은 처음에는 우리 학교 유학생의 반은 중국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기도 줄었고 중국 학생들은 학부보다는 대학원으로 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게 특징이고요. 지역별로 나눠보면 중국하고 일본이 가장 역시 많고 그 다음에 인도, 방글라데시 이쪽, 그 다음에 베트남, 태국 이런 나라,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 그 다음에 유럽, 미주, 아프리카 순으로 전 세계 국가에서 학생들이 오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한국 전체 유학생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국 전체에 지금 아까 외국인 유학생들이 막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진짜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한국 전체에는 25만 명 정도의 유학생이 와 있습니다. 25만 명 정도 와 있고 그 학생들의 구성으로 보면 여전히 이제 약간 편중돼 있습니다. 한국 전체로 중국하고 베트남 학생이 전체의 약 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체에 비해서는 우성대학교의 유학생 분포는 훨씬 더 평준화 좀 많이 흩어져 있다 그런 추세가 보이죠. 우성대학에는 가장 많은 중국 빼놓고는 나머지는 거의 흩어져 있는 상황인데 전체 평균으로 보면 베트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대학의 역량, 우성대학교 역량 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하지만 중요한 사항들은 좀 말씀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대학의 역량을 표시하는 데는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면 대학 알림이 정보를 하고 있어요. 그 대학의 알림을 반드시 그 대학의 소비자인 학생들, 학부모들에게 알려야 되는 정보들인데요.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신입생 충원율, 학생 1인당 교육비, 전인교원 확보율, 학생 1인당 장학금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하나 따지긴 그렇고 이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개 볼게요. 3년 연속 취업률 1위. 그런데 이제 취업률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어느 대학도 취업률 1위라고 얘기한다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취업률은 그룹별로 발표합니다. 우성대학교는 졸업생이 2,000명 넘어서 3,000명 사이 그 구간에 있기 때문에 나그룹 대학에 속하고요. 가그룹 대학, 나그룹 대학, 다그룹 대학이 있고 가그룹 대학은 2,000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 거기는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나그룹 대학은 중간쯤 되고 다그룹 대학은 이제
3,000명 이상의 메모드급 대학들만 모아서 또 평균을 따로 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건 뭐 2000년까지는 3년 연속을 했고요. 지금은 뭐 1등이라고 보길 수는 없지만 여전히 올해 이제 취업률 나온 거 보면 서울과 지방대 취업률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충청권은 많이 따라갔다라는 기사예요. 그래서 서울 소재 대학, 뭐 서울대학부터 시작해서 서울의 인서울대학들의 평균 취업률이 65.1%인데 충청권 대학이 62.6%니까 거의 많이 따라갔죠. 원래는 이거보다 더 벌어지는데 우성대는 보시다시피 67.3%니까 서울 소재 졸업생 평균 취업률보다는 높아요. 그 다음에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사실 취업의 질이 중요하죠. 이제 취업률만 질이 높은 대학 중에는 취업 질이 아주 떨어지는 대학들이 있는데 우성대학교는 취업의 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대학 중에 공기업의 한 해 단과대학 하나에서 100명씩 집어넣는 대학은 아마 몇 개 없을 겁니다. 우성대학은 철도공사, 철도공단이 바로 옆에 있기도 하지만 코레일 같은 그런 곳에 공기업에 단일 대학으로 100명을 넘는 합격자를 비출 작년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최근 5년간 공기업에만 360명이 취업했다는데 기사 동영상 하나 보실게요. 뉴스. 대전시는 철도 관련 기관들이 철도 QE타워에 입주하면서 철도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역의 한 대학이 철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를 신설해 이제 20주년을 맞았는데 철도대학으로까지 성장과 함께 신산업 창출의 성과도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실제 철로 운전 구간을 고해상도로 재현한 노일유동식. 학생들이 각종 돌발 상황에 대처하며 전동차 기관사의 꿈을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고속철은 물론 지하철까지 다양한 전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가상 실습실도 첨단 장비로 재현돼 실습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철도대학은 강의동 전체가 거대한 실습실과 철도 연구 현장으로 꾸며져 한국 철도 산업의 현주소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대학은 교육부로부터 전국 유일 철도 분야 지방대 특성화 사업에 선정돼 해마다 50억 원 이상 국비를 지원받아 첨단 시설 인프라와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전문직이 각광받는 시대에서 이런 철도 분야에 하게 될 수 있다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 철도건설 시스템학과를 시작으로 2주년을 맞은 올해 철도 차량 시스템학부 등 8개 학과 400여 명 정원의 철도 물류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코레일과 철도 시설공단으로 대표되는 철도기관과 관련 기업들이 대전시의 철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철도학부는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으로 선정되면서 IT와 IT 등 신산업과 기존의 철도 기술이 접목돼 자율주행열차와 스마트 철도로 대표된 철도 신산업 분야 서서히 성장 궤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교 들어오고 싶은 내기업을 취업을 운영해서 학생들이 더 많은 철도 산업체 공부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역 도심융합특구를 활용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육성 등 기회도 지역에 제공할 전망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간 글로벌 철도 인력 양성 사업에 선정된 몽골과 파라과이 등 전 세계 9개국에서 철도 공기업 종사자들이 찾아 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철도 인재들이 이곳에서 육성되면서 앞으로 한국 철도의 글로벌 진출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전망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철도 산업의 발전과 맞물려 철도대학이 특성화를 통해 기관사로 취업뿐 아니라 산업체와 연구소까지 졸업생들의 진로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예,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사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최근에 대학들의 신입생 충원율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고요. 신입생 충원율은 결국은 경쟁률을 통해서 그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신입생들이 이제 수시하고 정시로 나눠지는데 수시 경쟁률 작년도
우송대가 9.1대 1로 충남대를 빼고는 가장 높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충남대가 8.82대 1로 나오지만 실제로 나중에 최종 통계는 9.2대 1이었던 걸로 잡혀 있어요. 정시 경쟁률도 13.9대 1로 굉장히 높았고, 최근에는 한 학생이 6개 대학에 지원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6대 1을 넘어가야지 대학이 안정적으로 학생을 충원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인데 저희가 그냥 오늘 그 용도로 특강용으로 제가 만든 건데요. 최근 4년간 대전권 대학의 경쟁률을 보면 주로 우송대가 계속 충남대를 빼고는, 충남대는 조금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등록금이 싸다는 이유로 당연히 학생들이 많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충남대를 빼고는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송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금 제일 첫 페이지에 항상 뜨는 게 이게 이제 우송대학교가 2026년 더 대학 세계대학 평가, 더라는 런던에 있는 대학 평가 기구입니다. 대학 평가 기구에서 전 세계 대학을 등수를 내가지고 내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 2025년, 2026년 계속 우송대가 32, 40위권으로 한국 내에서 32, 40위권으로 발표되고 있고, 가장 특징적인 것은 2년 연속 국제화 부분에서는 1위더라. 제가 그래서 그 점수를 쭉 받아봤는데 잘 안 보이시죠? 너무 멀어서. 1등은 서울대학, 2등 카이스트 등등 했는데 요 끝에 오시면 여기 우송대학교가 있습니다. 우송대학교가 점수, 요 오른쪽 점수가 86.2점인데요. 요 점수가 한국 대학 중에는 최고 점수예요. 그래서 국제화 부분 1위다라는 거죠. 국제화 부분 1위가 되는 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솔브리지 국제경영대학이 영향을 미쳤고요. 세계 1000대 비즈니스 스쿨 중에 한국 대학이 17개가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우송대학 솔브리지가 10등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QS라고 또 다른 세계 대학 평가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는 한국 MBA를 딱 3개 대학만 등위 안에 집어넣는데 연세대, 성균관대, 솔브리지 국제경영대 여기 3개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역량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화 부분에 뛰어난 역량이 있다라는 것은 국내외 평가회를 통해서 검증이 된 사례 같습니다. 자, 이제 우송대학교 사례는 저출산 시대 대학의 생존 전략이라는 사례를 우송대학교 사례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송대학교 교육 이념은 이용후생 실사구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딱 하나 남았는데 여기 3번째 요거 어떻게 읽는지 아시는 분? 네? 오케이. 우리 이거는 회장님 다른 거였어요. 그렇죠? 자, 독행은 여기서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 독행의 뜻을 아시는 분? 돈독한 행동. 예. 축하합니다. 바로 그거네요. 자, 이제 선물이 다 나갔고요. 우리 독실하다 할 때 그 독자입니다. 그 사람 신앙이 독실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까 그 우송 선생이 일본에서 일본으로 가는 배 타고 가면서 받은 그런 그 느낌을 결국 대학 운영에다가 직접 집어넣은 게 바로 이용후생 실사구시고 그걸
우리 학교의 이념으로 만든 게 대학에서 가르치고 배운 내용이 생업이 되도록 한다라는 게 우성대학교의 이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대학마다 비전이 있고 비전은 아시아 최고의 특성화 대학. 그래서 우성 철학을 기반으로 잘 가르치고 취업이 잘 되는 대학. 그게 이제 우성대학의 비전이고요. 전략은 GPS라는 어쩌면 우성대학교의 생존 전략입니다. 생존 전략은 GPS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글로벌라이제이션, 파트너십, 스페셜라이제이션에서 국제화, 산학협력, 그리고 특성화 이렇게 세 가지고요. 이 중에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우성대학이 다른 대학과 달리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거 짧게 말씀드릴게요. 솔브리지 모델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렉서스라는 자동차 아시죠? 렉서스라는 자동차를 만든 회사는 토요타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왜 렉서스에는 도요타라는 표시가 전혀 없죠? 그래서 렉서스는 도요타 자동차에서 만들지만 도요타 자동차는 중급 자동차를 만드는 브랜드인데 고급 자동차를 만들면서 도요타를 안 쓴 거예요. 솔브리지 모델도 사실 그거에 가깝습니다. 솔브리지 국제대학이라고 계속 그걸로 강조하고 있지 우성대학교 솔브리지 단과대학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우성대학교라는 게 혹시 솔브리지 국제경영대학이 성장하는데 네임밸류가 방해가 될까봐 우성대학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렉서스 모델, 도요타 모델인 거죠. 자, 여기 이제 그 만화에 아까 얘기했던 그 만화에 있는 얘기인데요. 잘 멀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외국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을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경영대학이 한국에 있으면 어떨까? 그게 가능할까요? 정말 그것이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서로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솔브리지 대학이 사실 설립됐습니다. 솔브리지 대학은 100% 영어 토론식 수업, 글로벌 비즈니스 교육 환경, 해외 복수학 기제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거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는 뭐 100% 영어로만 수업합니다. 아예 1학년 1학기 처음부터 영어로만 하고 조사하기, 읽기, 쓰기, 말하기 저게 사실은 수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인데 저렇게 4년을 공부하고 나면 솔브리지 졸업생들은 영어 하나만은 퍼펙트하게 합니다. 물론 1학년 때부터 잘하는 학생들을 뽑기도 하지만요. 글로벌 비즈니스 교육 환경이라는 건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내 주위에 전부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교수의 70%가 외국인, 학생의 70%가 외국인. 그러면 30%의 한국인 학생들은 글로벌 문화 환경 하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해외 복수학위 제도는 외국의 우성대학교와 관련돼 있는 대학들이 한국에서 우성대학 2년만 마치고 외국으로 가서 미국 여러 대학, 특히 이제 미국의 조지아 공대 같은 거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죠. 그런 대학에 2년만 공부하면 그 대학 학위와 우성대학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대학들을 선진국 대학들 중에서는 고르고 골라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 AACSB라고 해서 전 세계 상위 5% 대학만 경영대학 중에서 5% 대학만 인증을 주는 그 상위 5% 인증을 2014년부터 받기 시작했고 2014년에 우성대학교가 전 세계에서 설립 이후 최단기간에 이걸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인증받으면
학생 교환이나 복수학위 제도를 서로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학생이나 독일 학생들이 자꾸 한국으로 유학 오는데 프랑스 대학을 다니다가 쉬고 한국에 오는 것보다는 프랑스 대학을 다니면서 한국에 1년 왔다 가면 그게 자기네 나라에서 인정해주면 가장 좋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AACS 밀가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송대학교에 또 하나 파트너십, 그러니까 산학협력과 관련돼서 학생들이 산업 현장 교육을 하는 대표적인 방법 하나가 블록체 시스템입니다. 블록체 수업은 이런 거예요. 오송대학교 아까 외식조리 대학이 꽤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외식조리를 하기 위해서는 수업을 월요일 아침에 칼질 배우고 나서 3시간 칼질 배우고 그 다음에 영어 수업 듣고 뭐 더운 요리 수업 듣고 이렇게 하고 다음 주 월요일 3교시 칼질 3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칼질이 안 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차라리 한 학기 15주를 3주짜리 블록 5개로 만들어서 첫 3주 동안은 칼질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계속 3주 동안 칼질만 배우고 칼질에 합격하면 조리기 주기술 2로 그리고 그게 합격되면 이제 더운 요리로 이런 식으로 블록화 시켜서 교육을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음식의 외식조리과에서 한정해서 3주 동안 교육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실습 교육에서는 효과가 굉장히 높다.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산업체 실습을 직접 해야 될 때는 이렇게 3주 단위로 끊고 3주 단위의 그 테스트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서 그 다음 3주로 넘어가도록 하는 이 블록 시스템을 컴퓨터와 외국어에 도입하고 있어요. 특히 영어도 그렇잖아요. 영어도 월요일 아침에 1시간 배우고 다음 주에 가서 또 1시간 배워가지고 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쫙 영어로 이렇게 하는 집중적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송대의 또 하나 교육 혁신은 국내 최초로 1년 4학기제를 도입했다는 거고요. 봄학기, 여름학기 15주 외에 봄학기, 가을학기 15주 외에 여름학기, 겨울학기 6주씩 해서 3.5년 만에 졸업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에는 거부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방학을 줄여서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0.5년만 한 학기 먼저 졸업할 수 있다는 장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학생들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를 한 10년간 의무화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지원제로 의무화하지는 않고 학생들이 지원하면 하는데 약 한 20-30%의 학생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그 덕분에 한국 대학 평균은 1년에 30주 수업하는데 오송대는 1년에 42주 수업하는 겁니다. 자, 우송대가 국제화를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외국의 유명 대학들의 교수님들을 모시고 우리 학생들이 외국의 유명 대학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하면 아무래도 받지 못했던 한국 내에서 받지 못했던 교육,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제화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대학 경쟁력을 높여보고자 합니다. 대학 경쟁력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저출산 시대의 지방대학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생존 전략으로 국제화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초중고 학생 수 변화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얘기를 깊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현재 2025년에 510만 명이고 2020년에는 800만 명이었는데 그게 불과
앞으로 10년 후에 51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초등학생이 최근 많이 줄고, 그죠? 초등학생이 지금 줄면 6년 후에 고등학생이 주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지금 어느 정도 그 대학 입학하고 수준을 맞추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급격하게 앞으로 10년 내에 다운되게 돼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전체 대학 입학 정원은 47만 명 정도 되고요. 2025년에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 수도 46만 명이니까 거의 47만 명하고 46만 명하고 대학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고등학교 졸업생 수 46만 명이지만 100명 중에 대학 가는 학생은 75%밖에 안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대학 진학률이 75%니까 실제로 이미 2025년부터 빨간색이 나타낸 게 이제 결혼 부분이에요. 현재 앞으로 10년 후면 실제 입학자원은 35만 명밖에 안 되고 대학 47만 명이 그대로 있다면 12만 명이 결혼입니다. 2040년이 되면 그게 급격하게 내려가서 60%밖에 못 채우는 거죠. 전체 대학이. 그러면 지금 199개 대학이 있거든요. 199개 대학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 200개 대학 되죠. 200개 대학 중에 40%니까 한 80개 대학이 없어져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0개 대학은 대부분 지방 대학일 것이다 라고 예측하겠죠. 그래서 인구 구조 붕괴는 이미 결정된 미래죠. 따라서 대학 구조 조정을 파격적으로 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 우송대학교는 그런 차원에서 국제화를 시도한 거죠. 그래서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자 국제화를 시도했고, 이게 이제 우리 현재 우송대학의 명예이사장 김성경 이사장의 말씀이신데 조금 닮긴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 이렇게 보면 김성경 이사장의 목표는 캠퍼스의 50%는 국제화돼야 된다. 그래서 학생도 50%는 외국인 학생이어야 되고 한국의 모든 대학들이, 그 다음에 학생들도 외국에 나가고 외국 학생들도 한국에 들어오는 게 입학생의 반은 외국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지방의 한계를 뛰어넘는 강력한 경쟁력이다. 우송대학은 그래서 국제화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을 국제화하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지금까지 많이 말씀드렸지만, 첫째, 외국 대학과 학생이 또는 교수가 서로 교류하는 것,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 또는 외국인 교수를 초빙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 한국어뿐만 아니라 외국어, 특히 영어 강의를 확대하고, 제가 이제 우리 학교가 영어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영어의 강점이 있어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독일에 14년 살았거든요. 그래서 독일을 꽤 잘합니다. 독일을 꽤 잘하는데 제가 컨설팅 회사에 딱 입사하니까 컨설팅 회사에서 회의를 하면 다 영어로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내가 이게 독일 회사고 독일 회사에서 회의를 하는데 왜 영어로 하지? 이유는 2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독일어를 못하면 영어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의 강점이 확실한 거거든요. 우월성이 있어요, 영어는. 그래서 영어를 못하면 사실은 회의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에 영어를, 지금 한국 대학들이 다 영어 강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지방대학들은 사실은 학생들 수준이 좀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은 안 하고 있는 대학이 많은데 해야 된다라고 우송대학은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 외국인 학생 유치. 우리 우송대학이 지금 3,000명 정도 유치했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공동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한 대학에서 그냥 입학해서 그 대학을 졸업하는 게 아니고 유럽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라는 건 EU 내에 대학 하나를 입학하면 EU 내에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1학년은 독일에서, 2학년은 프랑스에서, 3학년은 벨기에에서, 4학년은 네덜란드에서 학위를 마치면 4개 대학이 공동으로 해서 학위를 주는 거예요. 그게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인데 우송대학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1회 졸업생은 못 낸 게 3AIP 프로그램이에요. 3AIP 프로그램은 아시아 인테그레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이런 대학들, 인도네시아 이런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이 네 나라들의 대학들 사이에 서류 1학년 때 한국에서, 2학년 때 중국에서, 3학년 때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 학위를 주는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1회 졸업생은 안 나왔기 때문에 시도하고 있다고 얘기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해외 캠퍼스 설치가 사실은 대학을 국제화하는 방법 중에 가장 첨단화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해외 캠퍼스 설치를 위해서 2024년에 윤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했어요. 윤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카자흐스탄 대통령하고 협약서를 사인할 때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우송대학교를 찍어서 우송대학교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관련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협약서에, 양국의 협약서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학교는 그 전에 많은 물밑 작업을 했죠. 물밑 작업을 했으니까 대통령 간 양해각서에 그게 들어갔겠죠. 그래서 우송대학은 카자흐스탄에서 AI와 AI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이 두 부분은 한국에서도 사실 굉장히 앞으로 강조해야 될 부분인데 카자흐스탄은 더욱더 하고 싶어하는 분야예요. 그 부분을 우송대학교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입학식을 마치고 이게 우송대학교 캠퍼스예요. 뒤에 있는 빌딩이. 여기 앞에 학사모를 쓰고 있는 게 저고요. 여기 이제 입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개교를 했습니다. 제가 있는 대학은 카자흐스탄 우송대학교 또는 우송 유니버시티 카자흐스탄 이렇게 부르고요. 위치는 카자흐스탄의 수도가 아니고 카자흐스탄의 4번째쯤 되는 도시입니다. 투르키스탄주의 투르키스탄시에 있어요. 그건 이게 카자흐스탄의 지도인데 투르키스탄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알마티가 카자흐스탄의 제일 큰 도시고 아스타나가 현재 카자흐스탄의 수도예요. 카자흐스탄은 무지하게 큰 나라입니다. 여기 보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키르기스탄 이런 조그만 나라로 보시면 되고요. 중앙아시아 최대 국가, 세계에서 9번째로 땅이 넓은 나라고 한반도의 12배, 그러니까 한국의 25배죠. 그 다음에 인구는 그 넓은 땅에 인구는 2,100만 밖에 없어요. 2,100만 밖에 없는데 강점은 출생률이 3에서 4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학교가 있는 이 투르키스탄 주는 4.0을 좀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그냥 길거리에 나가면 온통 애들이에요. 텔레비 틀면 온통 유아용품, 어린이용품밖에 선전을 안 해요. 그러니까 금방 제가 봐서는 5천만, 1억 이게 금방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민족 구성은 카자흐 사람이 70%, 옛날 소비에트 연방이었기 때문에 그 독립하고 나서 철수하지 않은 러시아인이 한 15%, 우즈벡 사람, 기타 15%. 하여튼 한국보다는 굉장히 다민족 국가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고려인들이 알마티 지역 쪽에 한 12만 명이 살고 있는 그런 국가고요. 여기 스탄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등등이 많은데 그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부자 나라죠. 1인당 GDP가 15,000달러. 아직은 한국보다는 못 살지만 이 나라의 강점은 세계 2위의 원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천연가스, 히토류, 광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실 2천만이 먹고 살기에는 너무나 광활한 땅에 너무나 많은 자원이 있는 나라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도 그 호르무즈인가요? 그 해협이 막히면서 대통령 실장이 급히 카자흐스탄에 날아가서 카자흐스탄에서 원유 수입을, 지금은 카자흐스탄이 이게 보시는 대로 이게 바다가 아니고 카스피해라고 내륙에 있는 바다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배를 띄울 수 없기 때문에 원유가 이 나라에서 못 들어오고 있고, 여기가 중국이거든요. 중국이니까 카자흐스탄에서 중국으로 바로 지금은 대부분 원유가 가고 있는데, 이걸 이제 한국으로 좀 이번에 좀 끌어오기로 했죠. 어쨌거나 카자흐스탄은 앞으로 한국과의 교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고요. 그 중에 투르키스탄은 한국으로 치면 신라의 경주 같은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슬람의 굉장히 높은 고위 관리들이나 아니면 여기 야사위라는 사람은 이슬람의 가장 고매한 철학자라고 해요. 그분의 묘가 있어서 여기를 3번을 방문하면 메카를 한번 방문한 것으로 쳐준다라는 이슬람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 그런 도시고요. 저희 대학이 있는 곳은 투르키스탄 주시가 투르키스탄 주의 수도로 2018년에 이제 지정돼가지고 세종시 같이 막 신도시로 개발하는 곳에 저희 대학이 있습니다. 제 총장실에서 찍은 사진인데 전부 새로 짓는 건물이에요. 이게 저희 대학 캠퍼스고요. 가장 큰 특징은 17개층을 우리 학교가 전부 쓰는데 현재 학생은 107명, 교수 10몇 명이 쓰는 걸로 너무 크죠. 너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교육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실을 22개를 두고 프로젝트 실을 40개를 둔 아주 첨단 강의실들이 있고요. 건물 간단하게 보면 동영상으로 건물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전부 교수 연구실이고, 네, 1층 로비고요. 예, 대학은 이런 캠퍼스 모습이고요. 우송대학교 카자흐스탄 우송대학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재학생은 1학년 2개 학과에 107명이 있고 그 107명 중에 100명이 전부 주정부 전액 장학금을 받는 학생,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에 250명을 모집할 계획인데 250명 중에 200명은 전부 또 전액 국가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250명 뽑고 점점 늘려서 후내년에는 4개 학과에 400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학이 한 1,500명 사이즈가 돼야지 사실은 독자 생존 능력이 갖춰지는 수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교수 11명, 직원 9명 있고 아주 조그만 대학이죠. 계획은 전체 학생 모두가 최소 1개 학기는 우송대학교에 와야 된다. 그래서 한국 유학을 의무화하고 3+1, 2+2라는 건 3년 동안 카자흐스탄에 있고 1년은 한국.
2년 카자흐스탄 또는 2년 한국 이렇게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선택지를 주고 어쨌거나 한국에 왔다 가라 라는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원의 김성경 명예이사장이 이런 카자흐스탄 대통령인데요. 이분하고 만났을 때 우송대학교가 카자흐스탄 고등교육을 위해서 애쓴다 라고 해서 카자흐스탄에서 지금까지 한국 사람한테 딱 3사람한테 줬더라고요. 반기문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김성경 이사장 이렇게 3사람만 받은 훈장을 받아줬어요. 잠시 볼게요. 학교법인 우송학원 김성경 명예이사장이 카자흐스탄 고등교육 첨단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카자흐스탄 정부가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권위 훈장인 도스톡 훈장을 받았습니다. 우송학원은 지난달 카자흐스탄 정부 지원을 받아 지난달 카자흐스탄 남부 도시인 튀르키스탄에 개교한 WSUK에 AI와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공학 등 IT 관련 전공학과를 설치하고 IT 분야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생존 얘기 끝내고요. 마지막 우리 주제 하나만 짧게 끝낼게요. 인공지능 시대 대학 교육은 어떻게 무엇이 바뀌어야 되나 하는 건데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도 사실 이거는 지금까지는 우송대학 얘기였지만 전체 대학 또는 앞으로의 미래사회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 한번 고민해 봤고요. 이거는 700년 전 유럽의 강의실 풍경이고 제가 다닌 쾰른 대학은 1360 몇 년에 설립된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대학들은 지금 뭐 600~700년 전에 설립된 대학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베를린에서 독일의 헬리코스라는 그 교수가 강의하는 모습을 찍은 거예요. 그린 거죠. 700년 전에 유럽의 강의실 풍경도 사실 10년 전 한국의 강의실 풍경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변하지 않는 직업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교수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철학 교수가 100년 후에 갑자기 타임머신 타고 와서 100년 후 지금에 와서 철학을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 한 그런 퀴즈가 있었어요. 그냥 잘할 수 있다가 답이었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으니까. 그래서 독일어로 포레중이라고 그러면 앞에서 읽는다는 뜻이에요. 교수는 앞에서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는 교단이나 연단에 서서 교육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하죠. 학생들은 주로 필기하고 경청하는 여기도 지금 필기하고 경청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교수자 중심의 지식 전달 이게 사실은 700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교수와 학생의 관계였어요. 그게 이제 AI 시대에는 바뀌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교수님들이 요새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요. 야, 이거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 그래서 교육이 갈 방향 3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첫째는 지식의 지금까지는 이제 지식의 전달이라는 게 가장 중요했죠. 그런데 이제 AI가 다 전달해줘요. 물으면 다 금방 나오니까 지식의 활용과 확장이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됐고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교수법이 바뀌어야 된다. 지금까지는 교수는 가르치는 지식을 전달하는 티칭이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코칭으로 그래서 방향을 잡아주고 갈 길을 인도해 주기만 하면 되지 이거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학생의 곁에서 성장을 돕는 곁에 있는 안내자 그게 앞으로의 교수의 길이다라고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에 티칭, 코칭 찾아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김성경 명예이사장님이 한 10년 전서부터 계속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제 교수는 코칭을 해야 된다. 코칭하는 방법으로 플립 러닝 하는 게 최근에 굉장히 대학들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학습이라는 게 뭐냐면 미리 학생들이 집에서 온라인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로 다 수업을 이미 받고 오는 거예요. 지 혼자 다 공부를 하고 학교에 와서는 교수의 코칭 아래 토론, 프로젝트, 심화 피드백 받는. 우성대학교도 이제 드디어 플립 러닝을 확실하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한 2년 전부터 플립 러닝 교양 과목에 완벽히 플립 러닝 하는 과목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게 이제 EBS에 가면 EBS라고 교육방송 있잖아요. EBS에 명사들이 하는 특강, 그레이트 마인드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는 세계 석학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철학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인생과 철학을 가르치는 유명한 강사가 와서 강의하는 것보다는 세계적인 철학자, 그 어떤 사람이 영어로 온라인에서 강의한 걸 먼저 듣고 그날 학교에 와서 철학자가 아닌 그냥 코치가 수업을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그게 이제 지금 그레이트 마인드라는 우성대학교 교과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플립 러닝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교수는 코치고 수업은 플립 러닝 방식이다. 두 번째는 교육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 내용은 정답 찾기가 아니라 이제는 질문하기. 그러니까 정확하게 AI 시대에 제일 잘하는 건 프롬프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는 것. 그러니까 정확하게 좋은 질문을 던지는 능력. 이게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특히 융합형 인재, 비판적 사고와 문제 정의 능력을 가져야 되고 융합형 인재. 그러니까 AI 시대에서는 기술이면 기술, 인문이면 인문 이렇게 배울 게 아니고 기술과 인문, 인문학적 상상력과 기술적 이해를 같이 갖춰야 된다. 그래서 대학들도 점점 이제 부전공을 반드시 의무화하고 2학년, 3학년까지는 기술을 배워도 마지막에는 인문학을 더 씌워야 되고 인문사회계열 전공을 해도 기술을 배워야 되는 이런 시대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만 변하는 게 아니라 평가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제가 그저께 지난 금요일 날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했는데요. 박사학위 논문을 제가 2명을 지도를 했고 심사를 4명을 했는데 넷 다 AI로 논문을 써왔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AI로 논문 쓰면 안 돼 였어요. 네가 써야지, 너 AI한테 시켰어?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잖아요. AI로 얼마나 정교하게 네가 잘 다듬었느냐, AI로 쓴 걸 네가 얼마만큼 잘 이해했느냐, 그걸 묻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구술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교수가 심층적인 질문을 던지고 학생이 방어하는 그 방식법으로 이제는 AI 쓰는 거. 얼마 전만 해도 연세대학에서 시험 시간에 AI 들고 쳤다 그래가지고 난리 났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시험에 AI 들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평상시에 AI를 쓰니까. 따라서 AI를 가지고 얼마만큼 잘했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게 오히려 앞으로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앞으로의 대학은
지식을 채워주는 곳이 아니라 AI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학생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달릴 수 있도록 페이스메이커이자 코치 역할을 해주는 게 대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강의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혹시 저기 강사님의 지금 굉장히 열강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송지현 대표님. 강의 전반적인 강의 아주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또 그런 진짜 하고 싶은 얘기도 잘 했고 또 우리 종류도 많이 이해하게 됐고 그 자체가 좋은 과정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 굉장히 변화하는 시대인데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되게 다 이제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우리 지금 시니어들한테는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되는지 그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지금 저도 사실 주제 중에 하나가 평생교육 주제가 있었는데요. 제가 평생교육을 논하기에는 제가 조금 능력이 부족해서 그건 여기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대학의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전문대학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평생교육 차원으로 돌아서고 있어요. 저희 학원 내에 우송정보대학만 해도 이제 우송정보대학이 신입생을 젊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을 뽑는 그런 학과로 구성을 점점 바꿔가고 있어요. 그 이제 그만큼 평생 교육의 기회는 넓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저도 사실은 이미 대학의 정년 퇴직 기준으로 보면 정년을 마친 상태인데 이제 뭐 조만간에 한국인의 30~40%가 노인인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배움은 끝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수많은 평생교육 기회가 제공될 테고 그 기회를 잘 이용해서 뭐 AI도 반드시 AI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기보다 AI에 명령하는 방법을 조금 더 지금보다 정교하게 잘하면 얼마든지 잘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출산 AI 시대 대학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오늘 굉장히 열강을 해주신 우리 김홍기 총장님께 큰 박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6년도 제3차 인문학 특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유성매거진의 박통희 기자입니다. 박수. 일로 오세요, 두 분. 제가 여기 홍보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예. 사진 찍는 사람이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옷 많이 진짜 이 앞에 차 강아지 좋아해서 이렇게 묻었다고 왜요?